라온입니다. 386 세대 유감 마지막 시간으로 제4부 미필적 고의를 다룹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뜻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라고 하네요. 386 세대가 한국 사회의 전면에 떠오르기 시작한 때가 그 습대일 때입니다. 처음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던 소수 집단이었죠. 세대 전체가 이름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1960년도에 태어나 1980년대 학번인 이들은 865만 가운데 293만 정도 되고 이 중 187만 명이 대졸자들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경제 호황기를 거치며 늘어난 일자리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경제적 안정을 이룹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 가능했던 일자리를 대졸 386들이 채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머리는 좋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나와 은행에 바로 취업하던 시절이 끝난 것도 386들이 사회로 나오던 1980년대 후반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30%에서 80%에 이르게 된 20년 사이 취준생의 수준은 상향 평준화되었죠. IMF조차 기회가 되었던 386 세대들은 능력과 보상 간 괴리가 적거나 능력보다 보상이 높았던 시절을 보낸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이미 30대부터 주목받던 386 세대는 기득권자의 지위를 30년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386 세대 부모들이 가진 각 사회 분야에서의 권력이 그대로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양될 가능성이 높죠. 능력주의도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기득권의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선전하자 언론은 386 세대가 IMF 세대 등 뒷세대와 손을 잡고 새 시대 연합을 이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두관,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등 386 정치인들이 대거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것에 대하여 보수화되던 386들이 각성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 후로 18, 19대 총선에서 386 세대들의 정치 성향은 참으로 다각도에서 해석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순자산 수준으로 386 세대의 보수화는 세대 간 이동성과 세대 내 이동성을 악화시켰죠.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순자산 평가 증가율에 있어 대졸 그룹과 고졸 이하 그룹의 비율을 보면 대졸이 96%, 고졸 이하는 73%로 차이는 23%나 납니다. 유신 세대에서 386 세대로 넘어오면서 학력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죠. 386 세대의 진보 진영의 대표적 언론인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변인 김의겸은 부동산 문제로 거의 반강제로 자리를 내놓아야 했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대변인이 10억 이상의 돈을 빌려 재개발이 예정된 상가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그의 행동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책에서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뿐이죠. 인사청문회 때마다 다운계약서, 허위 위장 전입,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것을 찾아보기가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386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대를 견인할 것이라는 우리 기대가 있었습니다. 4차 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으며 대규모 난민, 테러로 발생하는 세계화의 심화와 국경의 몰락 등은 21세기 들어 시작된 논의들입니다. 10년 사이 손바닥 위 휴대용 컴퓨터가 된 휴대폰으로 일상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들은 연령이 낮은 MZ세대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인 386들은 혁명적 변화의 물질 토대를 제공하며 이런 변화가 사회와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핑의 뜻은 즉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에서 뉴스 결정권자가 어떤 뉴스를 보도할지 취사 선택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각 언론사의 보도국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세대가 기술 발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이나 새로운 문화에 거리를 둔다면 386들은 변화에 적응하며 그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과 불편한 변화에 제동을 걸며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죠. 말이 좋아 속도 조절이지 시대의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일, 오랜 시간 올림픽 출전을 위하여 같이 연습했지만 매달 딸 가능성이 낮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남북 평화의 이름으로 남북 단일팀을 결성한 것. 국제사회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를 내놓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정치인. 갑자기 불거진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경찰 호송 차량에 걸어가는 386들이 정치인. 이런 사건들이 중심에는 사회 각 분야의 의사 결정권자인 386들이 있었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공유경제, 인공지능, 테러리즘, 성평등,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 등 새로운 것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가 새롭게 변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나 너희들이 뭘 알아 같은 꼰대적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패러다임이 전하는 과거와의 단절이죠. 단절은 과거의 회귀가 아닌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며 오류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386 세대는 1980년도에 패러다임이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은 그들이 희망과 비전이 미래에 존재한다는 확신이었죠. 사람은 남은 인생만큼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좌파, 우파, 성격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의식이 유일하게 공유되는 것이 헬조선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었죠. 그 비난은 기득권 세력에 있으며 주로 386 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꼰대라고 부르는 그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386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들이 선택하고 이루어놓은 것이 지금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며 모른 척하거나 부정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민주화라는 큰 불의에는 분노하며 싸우고 쟁취하지만 땅속 작은 불이들에는 눈 감고 내 앞의 작은 불이익을 참지 못한 역사가 오늘의 헬조선을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이들에게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지를 묻고 강간당한 여성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밤늦게 돌아다녔다는 이유를 묻는다든지 대한민국이라는 이상한 나라는 항상 가해자가 명백한데도 피해자의 귀책 사유를 찾는데 환장을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386 세대는 X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 세대 안에서도 기득권에 순응하고 기득권의 논리를 잘 흡수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단전은 이미 시작되었죠. 예를 들어 비정규직 20대, 30대들이 정규직화를 가장 앞장서서 막는 이들이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비슷한 또래의 이들입니다. 작가는 이런 행동과 심리를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의 주류인 386들이 가해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의 성과에 대한 주인의식만큼이나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집단이 386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의 계급을 결정하고 사교육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아파트가 로또가 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이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결정만 해왔죠. 그들이 개인적, 합리주의적 선택은 모이고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존과 평등,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자식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주게 된 것이죠. 평등, 공정, 정의, 신뢰와 같은 무형의 인간의 사회적 자산은 이미 다 소진되거나 야만적인 사고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근본적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 분야만 보더라도 지금처럼 비정규직, 파견직 등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불합리한 취업도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어디든 골라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 동일임금, 남녀 성차별의 금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적당한 주거에 살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앞의 노동권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경제의 단위는 국제적이 되면서 시대의 운을 기대할 수 없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 계층의 상승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경은 사라지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언제 대체할지 모르는 시대. 전에 겪어보지 못한 변화단 미래의 사회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상황을 누가 더 잘 운영할지는 지금의 기득권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전에 여러 번 사회 기득권에 대하여 따지려다 입을 막혀본 이들은 그 이전의 기득권에 수긍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하는 위험보다는 옛 기득권에 기생하며 그 기득권이 새로운 사회의 기득권이 되는 안정감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정규직만이 정답인 세상에 각자를 맞추어 간다는 뜻이죠. 낡은 사회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새로운 사회로의 조력자가 될 것인지 386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개인이 미래를 결정하죠. 도전했다 실패하면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경제력이 자식의 기회를 결정하는 신분 세습, 노동이 멸시되고 돈이 추앙받는 곳, 이것이 우리가 좋든 싫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작가는 이런 상황의 개선책으로 우리 각자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주장합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의 임무를 하고 이익을 같이 분배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386들은 민주화에 대한 성취를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을 주문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다면 역시 디스토피아는 있어도 유토피아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이론적이며 직선제의 실제적 싸움에서의 승리한 386 세대에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얻은 승리와 자긍심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지라고 부르던 같은 대학생들이 고문에 의한 의문사, 인간이기를 최소한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자신들의 수익과 맞바꾼 사장에게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직접 불을 지르거나 높은 건물에서의 추락으로 가진 자들에게 저항했던 노동자들, 책을 쓴 공동 저자들은 말 그대로 사전에 등장하는 교과서적 논리와 예로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386을 까댑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같은 사회적 현상을 보더라도 세대나 성별, 재산의 유무, 직장에서의 직급 등 평가하고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희망하는 것만을 보고 싶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이죠. 작가들은 386 세대들은 스스로 불의에 맞선 민주화 세대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풍요롭고 교육 수준이 뛰어난 세대이기에 이번 정권에 거는 기대는 그 이전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환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남지 않는 지금 기대를 걸었던 이들은 차라리 그 이전 정권보다 오만하며 권위적이어서 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자신들 내분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찌질이들이 되었죠. 그들이 사회에 나오며 비웃었던 대학 후배나 IMF 때 바로 위의 부장부터 임원까지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린 선택받은 세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2021년 12월 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386들은 50줄에 들어섰으며 아직도 윗세대의 잘림 덕분에 20년이 넘게 그 자리를 꿰차고 이제는 사회의 주류가 된 386들. 386들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그때 태어난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보다는 386 민주화 세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강남에서 어디 학교와 학원을 거쳐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말고 자식에 관하여 더 우선시 되거나 더 신경을 쓴 적이 있는가? 솔직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에 말한 조건에 해당되는 이들은 집의 도움이나 기사 정도는 거느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조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당신들은 소수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리 하고 싶어도 돈부터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가들은 마지막으로 교과서적 발행과 희망으로 책을 읽는 이들에게 다가서며 메시지를 전하죠. 전 작가들이 원하거나 바라는 세상은 미래에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의 엔딩이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무미건조하고 퍽퍽하며 지루함과 먹고 살기 위한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런 현실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잠시나마 일상의 치열함과 잊고 살던 순수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서 엔딩까지 새드 엔딩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작가가 바라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은 절대 오지 않겠으나 그 이상향에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여러 측면에서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그 무엇을 추구한다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조금만 더 하면서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에 가장 가까운 그 무엇을 인간이 추구할 따름이죠. 이것이 인간이 이성적 한계로 인지할 수 있는 최대입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모든 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